최근 몇 달 동안 국내 금융시장을 바라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각종 규제로 진입이 어려졌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망해가고 있다. 이제는 도대체 어디에 자산을 투자해야 될까? 이 질문은 단순히 투자처를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자산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핵심 경제정책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기업 가치 제고 그리고 코리아 주식시장 디스카운트에서 국내 증시 경제력 강화, 장기 투자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들을 얘기했었고 대통령이 심지어 주식 투자하라고 했었죠. 부동산 시장 잡는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나요?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하고 있고 매물은 잠기고 있고 부동산을 팔고 주식시장에 몰빵한 사람들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투자 예탁금이 130조 원을 넘어섰고요. 국내 증시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가 증시를 끌어올렸고 나머지는 개박살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 했기 때문에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뒤늦게 진입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간 크게 조정을 맞이하면서 금융위기급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죠. 예상보다 큰 손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친 종목이죠. 2배 ETF 레버리지까지 결국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고 수익 기대한 사람들은 깡통을 찼고요. 부동산 시장 역시 이전과 환경이 상당히 다르죠.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의 이유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사람들 역시 높은 진입 장벽을 체감하게 됐고요.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 분명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됐지만 하지만 그 과정보다 결과가 가장 중요하죠. 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거지가 되어가고 많은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시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장기 투자를 위한 시장을 만들겠다, 건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도박장, 투기장, 코스피를 거의 잡주 수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겠다. 웃기는 말이죠.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었으나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이 제대로 들어맞았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정책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부추겨서 영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게 해서 증시로 끌어들이고 띄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하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으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부는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투자를 하라고 했죠. 주식시장이 대외적인 변수, 기업 실적, 그리고 금리, 환율, 글로벌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수급 등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대통령은 투자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번 상승장 때 특히 정말 역대급 대통령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달랐죠. 정말 대단한 투기판, 도박판을 만들고 한탕 제대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집 팔아서 주식을 매수했지만 주식도 쪽박을 찬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금융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금융 규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주담대를 6억에서 3억으로 반토막 냈고요.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빠르게 늘어날 경우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고공행진하고 있고 매물이 잠기고 집을 사자고 하니 보유세, 종부세, 취득세 등등 수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집이 없으면 전세 올라가는 가격, 월세 올라가는 가격 모두 다 무주택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정말 최악의 정책으로 가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정말 높습니다. 2천조가 넘고요.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부채는 상승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빈부격차만 커지고 오히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도박판을 만들면서 가계 신용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게 현재 정부입니다. 그렇게 국민들 쪽박차게 하고 결국 모든 걸 잠그고 있죠. 자, 정부가 올해 어떻게 했나요? 올해 국고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죠.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면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하방 압력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까요? 결국 빚인데요.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고채 금리, 즉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하죠. 결국 기업들은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돼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결국 국가 채무 증가가 단순하게 정부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과 시장 전체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연출했었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죠. 2차 추경에서는 30조 원 가량 추경을 확정하면서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급했었죠. 이때 소비 쿠폰 받았을 때 전 국민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뿌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대출 시장 모두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중요한 건 2차 추경안 때 무려 국채 조달이 거의 20조 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가 늘어나면 무조건 빚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었지만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 상승과 채권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차 추경 총 규모 고려 시 전체 재정 규모는 44조 원대고요. 정부는 경기 둔화를 대응하고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서 집행을 했고요. 결국 월급쟁이들, 자영업자들, 수많은 근로자들의 피를 뽑아서 취약계층에 나눠주고 표심만 챙긴 겁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서 총 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경기 대응 수단으로 좋지만 실제로 너무 교과서적인 경제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출은 결국 세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있고 세금도 계속 걷어들이고 있죠. 앞으로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반복될 경우에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 국가 채무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경기 침체인가요? 돈을 풀 명분이 되나요? 극단적으로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고 겨우 주머니에 10만원, 20만원 넣어주면서 그걸로 눈 가리고 엉하고 있는데 한국은 경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해서 돈을 뿌리고 인플레이션 자극하더니 이제는 한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할 명분만 쌓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결국 지금의 정부 정책은 오로지 표심 정권 연장을 위한 거였고요. 교과서적으로 돈 주면 좋고 돈 쓰면 좋고 당연한 건데 그런 교과서 공식의 경제 운영을 하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하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썼던 이런 재정은 미래 정부의 정책 운영 여력도 줄일 수 있고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앞으로 만약 3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나 금융위기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결국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물론 그럴 일은 희박하겠지만 미래는 모르죠. 어쨌든 국가 신용 등급이나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발행한 적자 국채는 미래 세금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소비와 재정 지출을 위해서 미래 세대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층은 취업도 해야 되고 주거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안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노인층은 청년층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복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 노년층이 한국에 엄청 많기 때문에 표심을 위해서죠. 20대 이하 청년들은 정말 힘든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의 연금, 의료, 복지 등 의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구조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운영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크고요. 지금 한국 경제 좋다고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기에 쓸 법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오로지 표심을 위해서 펼쳤고요. 결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한 정책이 정말 결과적으로 좋은지 이거는 모두가 평가해 봐야 됩니다. 정부가 자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나요? 코스피, 코스닥 국내 시장 도박판을 만들었고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융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풍선 효과로 대부업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고요. 재정 측면에서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그쳤고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을 각 단면만 보면 정말 나름의 정책적 목적과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각각의 정책을 따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산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녹아가고 있고 매물 잠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현재 노년층만 각종 혜택으로 좋아졌고 부족한 세수는 건보료도 올리고 각종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있죠. 정말 시장 경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각각의 목적이 있었기에 표심, 지방선거, 정권 연장 그런 것들이 시장을 망쳤죠. 이상입니다.